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C 미래포럼 진행을 맡은 정서욱입니다. 다사다난했던 2024년 한 해 다양한 이슈 속에서 눈길을 끌었던 숫자 0.7. 바로 대한민국 출생률입니다. 연간 인구 1000명당 출생아 수가 1명도 안 된다는 얘기인데 이 같은 저출생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인구 감소에 따른 국가 소멸 위기감마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속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을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추진하며 정부 정책까지 이끌고 있는 경상북도의 전략과 미래에 대해 전문가들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이번 포럼을 위해 귀한 걸음해 주신 이철호 경북도지사 축사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저출생. 5천만이 유지되려면 1년에 70만이 태어나야 됩니다. 그래야 80년 살면 87이 56. 중간에 사고도 좀 있고 5천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도에 23만 명 태어났으니까 약 50만 명이 부족합니다. 핵전쟁을 해도 50만 명이 해마다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핵전쟁보다 더 무서운 것이 저출생과 전쟁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는 24년 1월 달에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모든 정책을 저출생에 맞춰서 해야 된다. 그랬더니 대한민국 정부도 알아듣고 대통령께서 6월 달에 국가 비상사태, 인구 비상사태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위원회가 비상근 조직인데 상근 조직으로 만들겠다. 그것도 부총리급으로 만들겠다. 이래서 정부에서 화답을 했는데 모든 것을 앞장서서 저출생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그동안 2006년부터 저출산 고령화위원회에서 만들어서 380조를 썼다고 하는데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상북도에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야 된다. 그러면 왜 대한민국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하고 아기를 안 낳느냐?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저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만남 자체가 어렵습니다. 아기를 하나씩 낳아서 고이 길러 놓으니까 만나는 것도 싫어하고 만남 자체를 기회도 잘 없고 그래서 30대 절반이 결혼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만남을 주선해주고 얼마 전에도 크루즈 여행을 200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또 만남을 많이 주선하니까 전쟁 선포하고 난 다음에 만남 주선하니까 약 50%의 성사가 됩니다. 그래서 만남 주선하고 그러면 결혼하는데 문제가 뭐냐? 그것은 집 문제가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할 때 신고하면 잘 사는 수준에 따라서 월세는 지원해주고 전세는 이자를 지원해줍니다. 그리고 작년도 통 합쳐서 해보니까 금년 통계가 한 3천 명 이상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놓으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키우는 문제를 우리가 다 책임지겠다. 제일 좋은 방법은 아파트 주로 살기 때문에 아파트 1층을 도에서 매입해서 어린애부터 초등학생까지 맡겨 놓으면 다 전문가가 봐줍니다. 그것도 공짜로. 그래 하니까 굉장히 효과가 있습니다. 2024년도 경북에 태어난 애들이 작년보다 한 800명 더 태어났습니다. 안 줄어들고 늘어났다 하는 징조가 굉장히 좋은 징조다. 결혼 건수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해주고 모든 결혼했든 안 했든 아기를 놓으면 나라에서 키워준다는 다 봐준다는 이런 사회 분위기도 만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경북도에서는 비혼에 대해서도 아기를 놓으면 지원해주는 또 우리는 외국으로 돈을 돌려야 됩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민국가입니다. 이민에 와서 낳은 사람들이 미국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 가장 잘 나가는 일론 머스크 그 사람도 당대에 미국에 제일 잘 나가는 부자가 되었습니다. 왜? 남아프리카에서 캐나다로 대학 가서 미국에 석박사 하고 난 다음에 창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제일 부자가 됐고
지금 트럼프 옆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나라 만들어야 됩니다. 외국 사람이 와서 우수한 인재들이 와서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 만들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으로 많이 입양을 갔습니다. 우리도 외국인 입양 받아야 됩니다. 그걸 도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TBC에서 이렇게 시적절하게 미래 포럼을 만들어 주시는데 정말 감사드리고 TBC가 더욱더 우리 지역뿐만 아니고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정책들을 많이 만들어 주길 당부드리고 우리 이 방송을 보는 모든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TBC 미래 포럼 저출생 경북의 미래는이라는 주제로 오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함께해 주실 전문가들을 소개합니다. 저출생 문제가 국가 소멸 위기 상황까지 가져올 만큼 심각한 상황입니다. 먼저 김나연 박사님, 네. 어느 정도 심각한지 실태부터 짚어주시죠.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전년도, 그러니까 2023년도 기준으로 합계 출산율이 0.72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 수치는 2018년 이후로 초저출산 사회라고 일컬을 만큼 굉장히 낮은 수준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년에는 겨우 23만 명 정도 밖에 그 출생아가 이르지 못해서 매우 심각한 상황이고 또 통계청에서 이제 장래 추계 인구 결과를 바탕으로 잠정치로 추계를 해봤을 때 25년에는 0.65명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장기적으로 좀 회복을 한다고 하더라도 1.08명 수준에 머물러서 매우 낮은 수준이 되겠고 이렇게 출생률이 계속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폐원이 속출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다들 짐작하시는 대로 이제 영유아 이 보육 지원 서비스가 불안하게 됩니다. 지난 12월 24일에 발표가 됐죠. 우리나라가 결국은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습니다. 초고령 사회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넘는 수준을 말하는데 이렇게 고령자들이 많아짐에 따라 청년들의 이 고령자 부담 증가되게 되겠고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또 출생이나 결혼, 이제 출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하게 돼서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가 좀 더 유연하게 이제 앞으로 좀 대비를 해 나가야겠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20년 뒤면은 경제 성장 핵심 기반인 생산 가능 인구가 1천만 명이 사라진다는 예측이 있습니다. 자, 이진수 교수님, 결국 이 문제는 저출생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이 저출생이라는 거는 당연히 생산 가능 인구의 규모하고도 직결될 수밖에 없는데 그 생산 가능 인구의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만 15세에서 64세의 이런 그 생애 주기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생산 인구가 이제 줄어드는 이런 결과가 나올 테고요. 이 통계청의 장래 인구 추계에 따라서 한번 팩트를 보면은 우리나라 생산 가능 인구가 2020년에는 3,738
8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2040년에는 2,852만 명 정도로 준다고 하니까 거의 정말 이제 1,000만 가까이 줄어들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될 것 같고요. 이런 상황이 되면은 사실은 이게 사회 활력이라든지 경제 생산성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이제 치명적인 어떤 위기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더불어서 이제 사회적인 부담을 야기한다라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위험 요소가 되는 것들이죠. 경상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올해 초부터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고 네, 그렇습니다. 다양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경상북도는 고령화가 아주 심각한 상황인데 네. 실제로 가장 절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 경상북도 아까 우리 국가의 통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국가가 0.72명이거든요. 23년도 기준으로. 경상북도는 사실 0.86인데 수치로 보면 사실은 전국보다 조금 나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사실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0.86이라는 게 마찬가지로 초저출산인 마찬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 경상북도는 청년 유출이 또 20대, 10대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1년에 한 10,000명 정도가 유출되는 상황이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해서 이미 한 25% 정도 그 정도 규모가 되니까 사실은 이중고, 삼중고를 겪고 있는 게 경상북도의 현실이고요. 그래서 앞서 우리 사회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도지사께서 결단을 내리시고 저출생과 전쟁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이게 경상북도가 가장 그 파고의 방파제처럼 지금 파고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그런 절대적인 각오로 지금 임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반도 미래인구연구원에서 조사한 내용인데요. 20세부터 49세까지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 의향을 묻는 흥미로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응답자의 42.6%가 출산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이유를 분석해 보니까 경제적 여유가 없다가 가장 많았고 자녀 교육비 걱정도 있었습니다. 또 여성들 가운데는 자녀를 낳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을 한 사람도 꽤 많았는데, 자, 여기 계신 네 분은 이 결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김 박사님. 네, 우리 사회가 좀 양식이 변해가는 거에 대한 좀 그런 팔로업을 좀 제때제때 못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가구 구성도 변하고 있고 근로의 형태도 변하고 있고 그리고 자녀를 양육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변하고 있는데, 과거에 비해서 이제 가정 내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이런 양태들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에서 뒷받침을 적절하게 못 해줬다. 또 예를 들자면은 사실 저출생을 극복하고 육아 친화적인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이 지원 정책들이 공의 아동 관점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인프라나 비용 지원 이런 관련된 정책에 비해서 육아 지원 시간 정책이나 그리고 인식 개선에 대한 정책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근로 문화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나라가 좀 장시간 근로 문화 그리고 또 경직된 근로 문화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부모와 자녀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좀 저출생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네, 김남희 박사님께서 여러 가지 원인들을 지적해 주셨는데, 자, 행복재단의 정재훈 대표님, 정 대표님께서는 이렇게까지 저출생이 심각해지는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네, 왜 아이를 안 낳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은 사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각자가 한 마디씩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야말로 100만 가지 이유가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우리가 하나의 개념으로 묶어보면은 삶의 질이 낮아서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삶의 질이라는 것은 일단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또 살아야 되고 그러면서도 내가 좀 만족스럽다, 삶에 이런 삶의 만족도라고 표현하는데, 이 경제적 조건과 삶의 만족도 이게 이제 플러스가 돼야 삶의 질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 따지면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잘 살게 되었고 어느 나라든지 좀 경제 수준이 올라가면은 출산율은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왜 아이를 안 낳느냐 그랬더니 비용 이야기하면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실 텐데, 이 비용의 부담이 국가 정책으로서 해결해 줄 수 있는 비용 부담이냐. 그래서 저는 개념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기본 비용과 압박 비용.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기본적인 임신, 출산, 그다음에 뭐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 기본 비용 문제는 굉장히 많이 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모들이 이 초경쟁 사회에서 이제 지출해야 한다고 느끼는 이 압박 비용, 사교육 비용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압박 비용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비용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거는 하나의 어떤 개별 정책으로서 접근한다기보다는 대한민국 사회의 어떤 대개조, 교육개혁, 노동개혁, 수도권, 비수도권 이제 불균형 해소, 여러 가지 대한민국 대개조 프로젝트가 따라야만 해결될 수 있겠다. 뭐 이 정도로 일단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진숙 교수님, 이제는 아이를 낳지 않아 대한민국 잠재 성장 동력까지 걱정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저출생으로 인한 인구 구조 변화도 심각할 것 같은데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어떻습니까? 제가 그 수치 관련해서 한번 조금 비교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2023년에 한국의 합계 출산율이 0.72명이고 올해는 사실은 하반기에 조금 반등은 되었습니다만 0.76명 정도로. 근데 이제 세계 합계 출산율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한 2.25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수치에 비하면은 한 1.53명 정도가 낮은 이런 수준인 거죠. 인구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도 보면은 다른 나라들의 평균에 비해서 우리는 한 절반 이하로 이 인구 성장률이 굉장히 적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앞으로 2024년에서 한 2072년에 이르기까지에 있어서 세계와 한국의 유소년 인구 구성비에 있어서도 한 6.5% 포인트 정도에서 한 4.0% 포인트 정도로 이렇게 감소한다고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생산 가능 연령 인구는 당연히 이제 더 큰 폭으로 감소를 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한 24.4% 포인트 정도로 또 더 이제 감소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라면 우리가 이제 축소 사회에 어떻게 맞춤을 해나갈 건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을 해가면서 경상북도에서도 계속 이제 새로운 이런 정책들을 만들어 가듯이 사회 전체에 이런 대전환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김나연 박사님, 결국 네.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는 가정의 양육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하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와 제도가 뒷받침돼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 양육 부담, 양육에 대한 이 가치, 이런 것들을 사회가 효율적으로 나누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게 가정의 역할, 그러니까 개인의 역할, 그리고 기업의 역할, 정부의 역할, 이런 것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가 돼서 이제 서로 부담을 할 때 좀 이런 저출생의 이런 분위기,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육아 친화적인 사회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말씀으로는 또 드릴 수 있는 게, 내가 여자든 남자든, 그리고 서울에 살든 경북에 살든, 또 대기업 직장에 다니든지 아니면 자영업을 하든, 이런 나의 일반적인 이런 조건들에 따라서 양육이 힘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게 되면, 왜냐하면 지역에서는 현장에 필요한 것들을 중앙보다 더 빨리 시의적절하게 캐치를 해내고 이것들을 정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저출생 극복을 위해서 어떤 과제들이 필요한지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성열 본부장님, 네네. 경상북도가 저출생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100대 실행 과제를 발표하지 네네, 않았습니까? 대표적인 사례 중심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먼저 우리 정부가 2006년도부터 뭐 거의 400조에 가까운 돈을 퍼부었다고 이제 언론에서 알고 있는데, 왜 이게 현장과 괴리가 있고 이렇게 출생률 그래프가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지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생각할 때 딱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이 저출생이라는 이슈를 국가적인 이슈인데도 불구하고 컨트롤 타워가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종합적으로 컨트롤하지 않고 사업들을 펼쳐왔다는 게 가장 큰 문제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정책들마저 현장에서 원하는 정책들, 상품들이 아니라 소비자가 원하지 않는 상품을 그냥 공급자 중심으로 팔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도의 전략 100대 과제를 추려내면서 정말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그것들을 만남부터 또 결혼, 주거, 출산, 돌봄, 이렇게 저희들이 전주기로 엮어서 단계별로 이분들이
점점 생애 주기별로 저희들이 서비스를 해나가겠다고 저희들이 정책을 엮어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고요. 단적으로 뭐 가장 저희들이 조금 놀라고 좀 필요했구나 하는 정책이 있다면 만남입니다. 막상 저희들이 솔로 마을이라든지 또 동아리를 통해서 자연스러운 만남을 추구했더니 정말 청년들이 폭발적으로 경쟁률이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15대 1에 가까웠고요. 여성분들도 평균 6대 1, 7대 1 정도 됩니다. 그만큼 현장에서 우리 청년들이 만남의 기회조차 가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으로 내몰려서 살고 있었구나. 그런 것들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네. 예. 안본부장님, 네네. 가시적인 성과나 효과가 나타난 것들이 있습니까? 일단 부모님들이 아이를 왜 안 낳는가, 왜 낳기를 꺼려하는가, 첫째를 낳는데 왜 둘째를 낳지 않는가 돌아보니까 애를 키우는데 돈도 돈이지만 믿고 맡길 시설이 없는 거예요. 이게 부모님도 가까이 계시지 않고 이러니까,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아파트 1층을 매입을 해서 거기다가 단계별로 영유아부터 초등학생까지 애를 키울 수 있는 전문 교사 선생님들을 모시고 K보듬 6층. 네네, K보듬 6천입니다. 그래서 K보듬 6천이라는 브랜드를 걸고 아파트 1층마다 그런 시설들을 마을마다 만들어 드려야 되겠다 하는 목표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원래 저희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도 투입하고 또 소방과 경찰이 들어가서 거기 안전을 책임져 드리고, 또 애들이 아플 경우에는 그분들이 가까운 병원과 연결이 돼서 아이들을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 돌볼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놨는데 53개로 원래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을 이제 문을 열었습니다. K보듬 6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정재훈 대표님, 이게 지금 하루 종일 그리고 주말까지 완전 돌봄을 지향하면서 지금 실행하고 있는데 경북의 어떤 야심찬 프로젝트이긴 한데요. 반응이 상당히 좋다고 알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K보듬 프로젝트가 이제 선택과 집중, 그야말로 대한민국 사회가 아이를 낳고 키우는 데만 선택해서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어떤 정책적 대응을 이제 중앙 정부가 못하던 걸 경상북도에서 앞장서서 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누구와 함께 있을 때 가장 행복할까요?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모의 일가정 양립을 가능하도록 부모가 일하러 나간 시간에 아이를 행복하게 키우고, 또 부모가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이 6천 시간을 최대한 부모가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의미에서 K보듬 6천 프로젝트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뭔고하니 그 현재 진행되고 있는 유보 통합, 즉 어린이집과 유치원의 이제 어린이집과 유치원을 합치는 그런 프로젝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확대되고 있는 초등학교에서의 초등 돌봄 교실과 방과 후 학교를 합친 늘봄학교의 확대, 이걸 통해서 지금 대한민국 사회의 사회적 돌봄이 아니라 사회적 교육 돌봄,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국가와 사회가 가르치고 돌보는 이제 이런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K보듬 6천 프로젝트가 이런 유보통합과 늘봄학교라는 이제 국가 차원의 사회적 교육 돌봄 체계의 도입 및 확대와 어떤 연관관계를 맺으면서 어떤 네트워크 속에서 이제 확대될 수 있을지 커나갈지, 이게 앞으로의 향후 과제가 될 수 있겠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안본부장님, 간단하게 네. 우리 지금 현재 경북의 지자체 중에 네. K보듬 6천을 네. 시행하고 있는 지자체 좀 소개를 해주시고, 또 내년에도 확대한다고 들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원래 저희들이 7개 시군에 이제 시작을 했고요. 53개소의 문을 열었습니다. 제일 처음에 이제 경산에서 문을 열었는데요. 신혼부부 아파트를 중심으로 1호점을 열었는데, 현재 제가 들어보니까 대기 가구가 20가구도 넘어요. 그만큼 현장에서 수요가 많고요. 이용자 수도 많이 늘었던데. 네, 이용자 수도 지금 저희들이 추산하건대 16,000명이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상시적으로 애들을 봐주는 시스템이기도 하지만 잠깐씩 이제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기도 해서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믿고 이용을 하고 계시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11개 시군으로 늘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69개 정도로 내년에 확대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 시군에서도 사실 문의가 많아서 사실 69개 이상 70개, 80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저희들 생각을 하고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예산을 총동원해서
필요로 하는 시군, 필요로 하는 지역에서는 꼭 문을 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김나연 박사님 전문가로서 이 네. K보듬 6000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굉장히 적극적인 시도라고 정말 처음 보고 이제 보도 자료를 접하고 굉장히 놀랐습니다. 일단 세 가지로 굉장히 목표가 뚜렷해 보입니다. 돌봄의 유연성을 강화하고 그리고 접근성을 높였다는 점, 그리고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돌봄 지원의 사각지대를 또 많이 고려했다는 점을 꼽을 수 있겠는데요. 유연성은 그 정책 내용에 보시면은 야간이나 주말에도 돌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부모님들의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사용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겠고요. 그리고 접근성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아파트 1층에 있기 때문에 젊은 부부들의 생활 양식에 맞는 그런 접근성을 가지고 있다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자영업자들까지도 또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이 이 자영업자분들, 영세 자영업자분들인데 이분들까지도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돌봄 지원 정책을 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2030 청년 가운데 74%, 3분의 2 정도가 저출생 문제를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결혼을 해도 아이 낳지 않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앞서도 문제 지적을 해주셨지만 주거 문제, 집 문제입니다. 자, 안성열 본부장님. 네네. 경북에서는 안심주거 관련 주거 정책을 마련하는 데 신경을 많이 쓰고 있죠. 네네네. 요즘 세대들은 뭐 우리가 원하는 집을 공급한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게 뭐냐, 월세 지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세를 조금 대출 받을 때 이자를 도와달라, 그런 의견이 많아서 일단 전세 이자 지원 그리고 월세 지원을 시작해서 올해 3천 가구 이상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장기적으로는 우리 좀 육아 친화형 아파트, 그러니까 아이들을 키우면서 부담이 없는 아파트들을 늘려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들이 도지사께 보고를 하고 개발공사와 함께 협력을 해서 도가 짓는 아파트에는 반드시 1층 중앙에 육아 친화형 인프라를 깔아야 된다. 깔고 그 대신에 우리가 건폐율 같은 걸 조금 더 조정해 드리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아파트들을 지침을 개정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다자녀 가정들이었습니다. 세 자녀 이상 되니까 집이 너무 좁다는 거예요. 국민 공급 주택 규모가 86제곱미터 되니까 이게 사실 애들한테는 좁은 거죠. 그래서 세 자녀 이상 되는 가정에는 저희들이 이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문가들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결국은 일과 육아를 함께 해결할 수 있는 저출생 문제를 함께 해결할 수 있어야 저출생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자, 김나연 박사님. 네. 일과 가정의 양립을 넘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이나 제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다양한 정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저희가 조금 분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제가 요새 말씀드리는 거는 활용도가 낮은 정책을 또 좀 더 들여다봐서 이것들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겠다. 한 예를 들자면은 육아휴직 제도를 들 수 있겠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 육아휴직 제도가 법정으로 보장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그 현장의 여건상 사용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그대로 그냥 두다 보면은 계속해서 육아에 부담을 느끼게 되고 근로자들께서 어려움을 느끼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조금 이제 전환을 해서 다른 활용도가 낮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예를 들자면 이런 것들을 이용하게 함으로써 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시간을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좀 높이기는, 재고를 활용하는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 정지훈 대표님, 일과 생활의 균형을 위해서 어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까요? 당장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질문을 받게 되면 할 수 있는 이야기가 결국은 일가정 양립이다. 그러니까 일가정 양립부터 우선 되어야 단기적인 차원에서도 출산율, 출생률의 반등을 기대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가족 친화 경영이 있어야 됩니다. 육아휴직 제도 이야기가 잠깐 나왔는데, 이 육아휴직 제도는 가족 친화 경영의 첫 발자국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트에 불과하지 사실은 우리가 이 스타트도 안 되다 보니까 육아휴직제도 되면은 출산율에 반등이 있을까, 출생률에 반등이 있을까 생각하지만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부터 시작해서 유연 탄력 근무제, 뭐 직장에서 먼저 아이를 키운 부모 직원과 이제 아이를 이제 막 낳은 어떤 그 후배 직원 간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 그다음에 경북도청에 있죠. 그 홈 오피스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직원들이 이제 아이를 데리고 출근을 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직장 어린이집과는 또 다른 개념으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그러니까 가족 친화 경영 목록이 그야말로 수십 가지가 있습니다. 네, 저출생은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앞서 경험한 일본을 비롯한 해외 사례들이 궁금합니다. 저 안본부장님, 네네. 일본이 도토리현입니까? 네네네. 좋은 우수 사례가 있죠. 왜 해외 사례를 좀 소개해 주시죠. 예, 일본에 사실 도지사께서 지시를 하셔서 연초에 제가 다녀왔습니다. 도토리현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거는 2010년부터 그 지사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하고 계신데요. 그분께 제가 여쭤봤더니 2010년도에 육아 왕국이라고 선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온 그 현 자체가 뭐 우리로 치면 광역도입니다. 거기 모든 분들이 아이를 굉장히 친화적으로 길거리에 지나가는 아이 하나를 굉장히 노인들부터 우리 젊은 청년들까지 굉장히 반기고 또 그들을 먼저 우선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위기들 속에서 계속해서 이제 지원이 되다 보니까 사실 가장 출생률이 낮았던 지자체거든요. 그런데 1.6까지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런 사례가 있고요. 또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최근에 조금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거는 프랑스입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비혼에 지금 결혼해서 이제 출산하는 비율이 60% 70% 가까이 되거든요. 우리 도도 사실은 이런 문제들 가장 유교적이라고 보수적이라고 생각하는 이 경상북도가 먼저 틀을 깨고 저출생과 전쟁을 시작했으니까 우리가 이 비혼 문제부터 우리도 먼저 선제적으로 해보자 하는 생각까지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외에서 지금 저희들이 도입할 만한 사례들을 독일이나 스웨덴이나 프랑스나 이런 제도들을 잘 연구해서 정책에 접목하고 있습니다. 네, 안성열 본부장께서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소개해 주셨는데 이 교수님, 육아와 일 그리고 가정 양립을 위해 정책적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이는데요. 해외에서는 어떻게 해결하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앞에서 이제 안성열 본부장님께서 이제 일본하고 프랑스 사례를 이제 중심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이 가족의 다양성이라는 부분을 조금 더 같이 담아갔으면 좋겠다. 이 부모가 친생자를 이제 양육하는 뭐 미혼모든 뭐 친생 부모든 이분들을 지원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가야 되지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다양한 가족, 그러니까 혈연 관계든 사회적 관계든 이런 관계성 중심으로 합법적으로 묶여진 부모 이외에도 실질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는 그런 주 양육자라고 하면 이제는 좀 정책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도 경상북도가 많이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들까지 다 담아서 사실은 이제 부모 시간이라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육아휴직이라든지 이런 데에 이제 급여를 제공하는 그런 기준으로도 지금은 이제 포함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배우자 또는 동거 파트너의 자녀라든지 전일제 위탁 아동이라든지 또 이런 그 경우에는 그 아동을 양육하고 있다라는 것만 증빙이 될 수 있다면 육아휴직을 쓰는 것들도 지금 이제 잘 이제 지원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제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거기에서 또 더 나아가서 자녀의 특성이 어떠한가, 그래서 자녀가 몇 번째 자녀인가, 또 장애가 있나 없나 이런 것들도 좀 이런 그 육아휴직에 고려를 해서 더 추가 급여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보면은 더욱이 이 양육 친화적인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저출생이 지속될수록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인 이 가정을 넘어서 공동체의 기반이 붕괴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큽니다. 가장 중요한 게 가족과 공동체 가치 회복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사실 이제 결혼할 의사가 있는가, 가족을 형성할 의사가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젊은 사람들의 이제 답변은 조금 부정적인 경향으로 많이 돌아서고는 있습니다만, 그것이 결혼이나 가족 자체에 대한 어떤 그 가치가 낮아져서 그렇다라고 보기에는 또 조금 문제는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가족의 가치, 또 자녀에 대한 가치가 높아졌고, 또 그만큼 자녀를 낳았으면 책임져야 된다라는 그런 기대 수준이나 책임 수준도 높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로 인해서 아이를 가지고 양육을 하고 출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더 부담을 가지게 되는 그런 상황도 발생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사실은 실제적으로 조사를 해봐도 청년들한테 자녀를 얼마 정도가 있으면 이상적이라고 물었을 때 한 1.8명은 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출산율을 보면은 지금 0.7 얼마, 작년에는 0.6 얼마까지도 떨어지고, 굉장히 그 둘 사이에 괴리가 보이는 것은 이상적으로는 자기도 아이를 낳고 싶지만 실질적으로 낳으려고 해보니 현실이 어려워서 못 낳는 이런 갭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회복하는 데 중점적으로 제도적인 개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고, 사회가 전반적으로 질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바뀌게 되다 보면 그 과정에서 가족이나 자녀 양육에 대한, 또 출산에 대한 가치는 저절로 이렇게 회복이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네, 이번에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현실적인 법과 제도 개선 방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이 현실적인 개선 방안 무엇이 있을까요? 네, 일단 그 지금까지 나온 논의에서 현실적인 그 대응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그 이른바 이제 정우성 논란에서 나온 이제 그 비혼 출산, 이 논란이 기여한 것은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라는 이제 그런 어떤 인식. 그런데 또 다른 차원에서 제가 보기에 약간 부정적인 건 비혼 출산을 마치 그 미혼 출산으로 인식하게 되는 어떤 그런 계기.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그냥 아이 중심으로 지원하면 되는 건데, 아이 중심으로 생각하면 되는 거고, 우리가 이 아이 중심이라는 그 이제 접근을 뒤에 두고 너무 지나치게 비혼이냐 뭐냐 이제 이런 식으로 접근한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까지 해외 사례를 보기도 하고, 제 개인적으로 뭐 독일을 봐도 그렇고, 결국은 비혼 출산을 뭐 지원을 하고 안 하고 이 차원이 아니라 그냥 태어나는 아이가 있으면 그 아이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면 됩니다.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맥락에서 그 이제 가족 친화, 이제 기업 인증 이런 것들이 될 텐데, 젊은이들이 아무래도 이제 많이 들어와 이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근데 이 젊은이들을 그 이제 청년들을 생각할 때 항상 우리가 먼저 그 이야기하는 게 뭐 주거 지원도 있고, 또 굉장히 주거 지원보다 더 많이 나온 게 이제 일자리 지원입니다. 일자리 창출이고 일자리 지원인데, 일자리가 저절로 창출되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이 일자리가 창출됐다고 해서 그럼 청년들이 뭐 아이를 낳을 것이냐? 아닙니다. 근데 이 독일이나 이런 나라들 그 흐름을 보면은 그 일자리를 찾는 기준이 상당히 이제 변화하고 있다. 무엇이냐? 다른 기준들이 똑같다고 한다면, 내가 저 기업에 가서 일을 할 때 일가정 양립을 할 수 있느냐, 저 기업이 가족 친화 경영을 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하나의 기준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자리를 뭐 이렇게 저렇게 창출하는 데 있어서는 산업 정책적인 차원이라든지 여러 가지 한계도 있고 또 가능성도 있겠지만, 기존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어떤 접근에서 하나 더 추가해서 저희가 염두에 둬야 될 관점 내지 기준이 이제 그 기업이 청년들이 매력적으로 생각할 만큼, 내가 저기 가서 일해야 되겠다라고 할 만큼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가족 친화 이제 인증 기준을 충족시키고 있느냐, 뭐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준, 앞으로 저희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우리 정재훈 대표께서 비혼 출생 문제는 아이 중심으로 접근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김 박사님, 현실적인 개선 방안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저는 일단 크게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9월에 육아지원 3법이라는 것이 개정이 돼서 통과가 됐는데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그리고 근로기준법 이 세 법에 있어서 이제 육아 지원과 관련된 것들을 개정을 해서 이제 육아 휴직 같은 기간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양육 지원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개정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사실 이 세 법 말고도 우리가 더 들여다보면은 좀 개정을 하거나 육아 지원 관련해서 좀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영유아 보육법과 건축법만 보더라도 보육 정원에 대한 정의가 다릅니다. 지금 아까 안 본부장님께서 경북도의 그 아파트 1층에 그 지원 시설 넣는 요 부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건축법 같은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과는 또 이제 개념 자체가 다르다 보니까 이런 보육 정원이나 보육 시설을 규정하고 넣는 거에 있어서 좀 가치나 개념이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검토를 해서 포괄적으로 좀 재조정을 할 필요가 있고 지자체에서도 조례나 이런 지침을 제정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셔서 충돌이 나지 않고 이런 법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그리고 제도적으로는 지금 저희가 남성 육아 휴직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제가 요새 계속 말씀드리는 게 좀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어떤 면에서는 강화를 넘어서 좀 강제를 할 필요가 있겠다. 강제라는 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다소 좀 한시적으로라도 남성 육아휴직을 좀 강제를 해서 예를 들자면은 출산을 한 첫 달에는 남성들의 육아휴직을 반드시 쓰도록 하고 그다음에 육아휴직 급여가 걸림돌이 많이 되기 때문에 첫 달에는 쓰는 달에는 전 달의 기준에서 동일한 월급을 제공을 한다든가 아니면 부모 급여를 추가적으로 지원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사실 제가 여러 토론을 하면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어느 자리에서는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중소기업 분인데 오셔가지고 저희 회사에서는 이미 이걸 하고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전혀 실현이 불가능하거나 허황된 얘기는 아니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중소기업과 또 지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좀 재원도 마련하고 사회적 분위기도 구성을 한다면 이 부분 충분히 실현을 할 수 있다고 보고 경북도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조금 검토를 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그 저출생의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은 경제적인 이유로 보입니다. 우리 이진숙 교수님. 문제 해결의 1순위는 뭐겠습니까? 경제적인 이유가 되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보통은 이제 부모님들한테 조사를 해보면 원하는 급여도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지원을 위한 현금 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높으시죠. 근데 이제 지금 이 법 또는 제도의 개선과 관련해서 저는 사실은 조금 고민스럽게 보고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 경제적인 지원 측면에서 현금 급여들이 너무 이제 다양하게 조금 쪼개져 있다 그런 생각이 들고 실질적으로 보면은 중앙 정부에서 하고 있는 지금 현재 아동 수당, 가정 양육 수당 또 보육료 지원, 부모 급여 이런 것들은 주로 이제 그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기에 이제 좀 집중되고 있는 이런 양상인데 조금 중복성은 있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조절을 하면서 사실 좀 아동 중심으로 한 축은 좀 개선을 해나가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대표적으로는 지금 아동 수당 같은 경우에는 월 10만 원 정도로 이제 7세까지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오히려 아동을 중심에 놓고 본다면 아동 수당은 실질적으로 이 기본소득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높여지는 게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어찌 보면은 이게 기본소득이라는 측면이다 보니 조금은 이제 가계의 상황도 고려를 해서 약간의 범위이기는 하지만 너무 이제 이 범위를 크게 놓는 거는 위험하다는 생각은 저도 있고 그래서 약간의 조금 차등화하는 이런 부분들도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실질적으로 왜 우리가 예전부터 해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날 때부터 자기 먹을 것은 갖고 태어난다라는 말이 있듯이 아동수당이 좀 그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번 정부 들어서서 부모급여를 이제 시작을 하고 있고 사실은 부모급여가 이제 100만 원까지 이 급여가 이제 제공이 되면서 그 안에 이제 보육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성격들도 같이 담고는 있습니다만 조금 이제 지자체들이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이 현금 급여들하고 이것이 좀 중복성이 있지는 않은.
가는가를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이제 현금 지원도 어느 정도까지는 필요는 하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우선순위로 희망하는 바이기는 하나 역시 이 출산과 양육의 지원의 핵심은 부모의 직접 돌봄을 가능토록 하는 그런 그 서비스 중심으로 조금 더 강화가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이번에는 청년 유출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재훈 대표님, 이 지자체마다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는데 청년 유입과 정착 그리고 이 저출생 문제가 다 연결이 되는데요. 네. 해결 방안이 무엇일까요? 해결 방안을 알고 있으면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겠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주제인데요. 좀 저는 관점을 좀 달리 해봤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구 감소 위기를 느끼게 이제 직면하다 보니까 자꾸 청년에 초점을 맞춘 이제 이런 어떤 정책적인 접근을 하는데 청년들이 그 이제 가장 원하는 것이 일자리고, 근데 이제 이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산업 정책적인 측면이나 뭐 서울과 이제 서울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어떤 불균형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하루아침에 해결하는 굉장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독일의 그 인구 정책적 대응 2010년도 이후의 대응을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인구 정책적 대응에서 가장 중요하게 그 이제 강조하는 그 문장이 하나 있는데 모든 연령대를 고려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 사회에 지역에 들어와 살고자 하는 욕구가 청년뿐 아니라 이제 서울 수도권에서 오랫동안 생활해 오시던 뭐 베이비 부머 세대, 은퇴 세대들이라든지 뭐 40, 50대, 60, 70대 굉장히 다양한 연령계층이 있을 수가 있고 이 연령계층 다양한 연령계층들이 들어와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어떤 구조. 그래서 가칭 저는 이제 나만의 작은 숲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어떤 영화에서 여러분들 보신 기억 있으실 거예요. 아, 내가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다. 더 이상 이렇게 경쟁에 찌들고 지친 삶에서 벗어나서 저렇게 한번 살아보고 싶겠다. 라는 사람들이 일부라도 옮겨오기 시작하면은 지역에 청년뿐만 아니라 청년 플러스 알파. 그래서 저희가 청년 정책에 초점을 맞추면서도 좀 더 관점을 이제 모든 연령층, 특히 이제 중장년층으로 좀 넓혀보는 그런 어떤 정책의 전환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의 기대 수준에는 미흡하지만 최근에 사회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고는 있습니다. 결혼관이라든가 결혼에 대한 인식 전환. 자, 안본부장님. 네네. 최근에 데이터상으로도 그 출생 수가 9년 만에 증가했던 데이터도 있던데. 네네네. 경상북도는 내년에 어떻게 준비를 하실 계획이십니까? 예, 다행스럽게도 올해 저희들이 저출생과 전쟁을 선포하면서 올해도 굉장히 비관적으로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혼인율은 작년에 비해서 13% 정도 늘었고요. 엄청나게 늘었죠. 그리고 출생아 수도 저희들 10월 기준으로 작년보다 이제 출생아 수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게 15년도 이후니까 9년 만입니다. 이렇게 분위기는 어느 정도 조금 반전에 성공을 했는데 사실은 이제부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올해 100대 과제를 저희들이 한번 철저하게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고 체감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정책들은 내년에 대폭적으로 강화할 생각이고요. 또 그중에서도 사실 저희들 생각과 다른 정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들이 보완을 하거나 또 일몰시켜서 내년에는 저희들 100대 과제를 150대 과제를 조금 확대해서 더 강화해서 나갈 생각이고요. 이를 위해서 올해 본 예산에도 작년에 저희들이 저출생 관련 직접 예산만 2천억 원을 투입을 했는데 올해는 저희들이 3,600억 원 정도를 준비했습니다. 그만큼 강한 의지를 가지고 내년에 더 확대해 나간다면 이런 분위기가 좀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저출생과 전쟁은 이게 지방에서 해서 한계가 있습니다. 사실 국가적으로 지금 인구전략기획부라든지 기본법들 또 총괄 컨트롤 타워가 먼저 생겨나야 되고요. 모든 시도에서 함께 이런 분위기를 같이 해주셔야 됩니다. 김 박사님, 이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지속적인 대응 방안은 없겠습니까?
뭐 정답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가 지금도 계속 찾아가고 있는 와중이고 그러다 보면은 또 적합한 것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러기 위해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에 전문가분들께서도 뭐 잠깐씩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 관련 정책, 그러니까 육아 지원이 됐든 저출산에 됐든 이런 관련 정책에 대해서 좀 재정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정책의 이제 포괄성을 또 강화할 시점이 됐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 두 가지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부모의 양육 시간을 확보하고 그들의 양육을 지원을 돕기 위해서 유연성을 강화하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앞서 이제 또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청년들의 어떤 일자리 문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부모의 양육 시간 확보 이 문제는 뭐 앞서서 계속 말씀드렸으니까 뭐 가름하도록 하고, 두 번째 이제 청년 안정된 일자리 확대 사업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연구 자료를 보면 조사를 젊은 층들에게 저희도 해봤을 때 소득이 보장되게 되면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결혼과 출산에 대해서 생각하는 인식이 높아지는 그런 결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뗄래야 뗄 수 없게 생각을 할 수 있게 되겠고요. 그러니까 결혼, 육아 그리고 자녀를 교육시키는 문제까지 통틀어서 이제 생애 전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정책이 제공이 되어야지만 청년들이 유입된 청년들이 유출이 안 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런 것들이 연계가 돼서 되지 않는다면은 이런 인구 정책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단발성, 단기성에 그칠 공산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런 것들을 좀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서로 이제 부서 간에 그리고 지자체 내에서도 존재하는 유관 기관 간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식산업센터 내에 보육시설을 넣는 연구를 했었는데, 지자체 단위에 가보면은 지식산업센터는 경제 관련 부서에서 업무를 담당을 해요. 근데 이제 보육시설 같은 경우는 여성이나 아동복지부서에서 담당을 하다 보니까 이 지식산업센터에 보육시설을 넣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두 부서 간에 서로 간의 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낮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공문에서부터 이미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쪽 부서에서는 이것을 이해 못하고 한쪽 부서에는 저것을 이해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협업이 좀 향후에는 좀 유연하게 일어나야지만 정말 정책 수요자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구현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저출생 문제는 경북을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현안이어서 그런지 오늘 토론이 더욱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짧게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정재훈 대표님. 네, 저출생과의 전쟁이 이제 정책적 대응 중심으로 100대 정책 과제 이제 시즌 1을 시작하고 이제 진행하는 과정이 있다고 한다면, 시즌 2는 저출생을 만들어낸 사회 구조와의 어떤 싸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조적인 개혁을 하려면 정치 체제가 변화를 해야 합니다. 지방 분권 제도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불과 5년 이제 단임제 대통령제인데 임에도 불구하고 제왕적인 대통령제가 개혁이 돼야 됩니다. 저 개인적으로 독일을 비교 연구하면서 제가 아는 그 전문가들하고 한국의 그 당신들이 줄 수 있는 이제 제언을 딱 한마디로 한번 이야기해 봐라.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보야, 문제는 정책이 아니라 정치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어떤 지방 분권을 가능케 하는, 그다음에 정책의 연속성을 가능케 하는 정치 체제의 변화, 우리가 흔히 말하는 87년 체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현재 우리가 40여 년째 붙잡고 있는 87년 체제의 변화, 정치 체제의 변화가 있어야만 근본적인 저출생 문제의 해결이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진숙 교수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주제가 이제 저출생이었는데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떤 경우에 출생을 선택을 할까? 한번 역으로 질문이 또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출산을 결정을 할 때에는 지금 현재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사실은 이제 그게 준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 삶이 행복한가? 또 희망사다리가 있어서 지금은 어렵게 살지만 상위 소득계층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이 언젠가는 가능할 수 있나, 이런 것들을 한번 보면서 결정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 사실 이제 경북의 이 지표는 약간은 조금 이제 우울한 부분들도 사실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 청년들의 삶을 보면 지금 현재 이제 산업 구조에 있어서도 전문 과학과 관련된 기술 산업이라든지 이제 첨단 정보 서비스와 관련된 이런 산업들은 수도권이나 서울 경기 이쪽에 비해서 굉장히 좀 미흡하게 떨어지는 부분이고, 취업을 한다고 해도 주로 이제 이런 보건업 및 사회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취업을 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고, 그러하다 보니까 이제 양질의 일자리가 많지 않고 이제 고용 안정성이 확보가 되는 그런 그 일에 대한 그런 그 욕구는 굉장히 강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그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또 서울 경기로 이탈을 해나가는 이런 상황들이 악순환의 고리를 이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금 현재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고, 그렇게 이제 경북의 전반적인 삶의 조건들이 개선이 돼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고 나면 결국은 출산은 더 따라오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생애 주기별로 쭉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출산과 관련된 대책들도 이제 구조화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걸 통해서 결국은 전반적인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환경 조성, 이런 것들에 조금 더 이제 경북에서 많은 관심을 더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김나연 박사님 마무리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다른 토론자분들 말씀드리면서 저도 많이 아이디어를 얻은 부분도 있고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좀 요약드리고 또 첨언을 하자면, 일단 개인 그리고 기업, 정부의 역할, 각자의 역할을 좀 더 우리가 되짚어 볼 시점이다 하는 말씀드리고, 특히 정부의 역할에 있어서는 중앙정부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자체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해졌다. 그래서 지자체의 역할에 하나 좀 저희가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컨트롤 타워 부재, 이 부분 아까 또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런 것들을 해나감에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광역 단위 수준에서도 이런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위원회 같은 것들을 좀 활성화해서 중앙정부와 계속 소통할 수 있는, 긴밀하게 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좀, 구체적인 창구를 만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산하 조직,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인증 사업이라든지 인식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직들을 좀 활용해서 좀 더 다가가는 정책들, 그리고 현장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까 육아 친화형 아파트 말씀을 주셨어요. 이런 것들도 인증 사업이랑 좀 연계를 시켜서 진행을 한다면은 좀 더 효과적인 좀 정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육에 있어서 우리 사회가 좀 긍정적인 것들을 조명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육아 굉장히 어렵죠. 어려운데 그만큼 또 기쁘고 보람되고 행복한 어떤 인간 삶에서의 하나의 그 과정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부각시키고 생각을 할 필요가 있겠고, 우리가 독박 육아 굉장히 부담이다 이런 말들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을 좀 긍정적인 언어로 좀 우리 좀 생활에서 사용을 해 감으로써 육아 친화적인 사회를 좀 더 앞당겨서 만들었으면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안성열 본부장님 부탁드립니다. 예, 저는 지방에 몸담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또 저출생과 전쟁을 1년 치러본 그런 책임자로서 한 말씀 드리면, 이게 저출생 문제는 온 나라가 나서야 됩니다. 예, 그래서 다소 지금 국가가 어렵지만 인구 관련 컨트롤 타워가 빨리 생겨야 되고요. 또 기본법도 빨리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국가가 시기를 놓치면 저는 큰일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 나라가 함께 한다면
우리나라는 기적을 만들어낸 나라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기적 같은 그래프 전환도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포럼을 열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네 분 전문가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출생이라는 국가적인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저출생 경북의 미래든이라는 주제로 함께한 2024 TBC 미래 포럼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